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조금 아침, 저녁 이렇게 할 거 없이 좀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조금 프로젝트가 1차적으로 좀 끝나가지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전달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좋습니다. 오늘은 주가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주말에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4개 기업에 대해서 좀 리포트들을 다루면서 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또 시간이 된다고 하면 뭐 다른 소재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잘라서 업로드를 하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주가에 대해서, 금요일 주가에 대해서 조금 아쉽죠. 테슬라가 10% 이상씩, 10%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은 뭐 거의 배터리의 날인가 싶을 정도로 뭐 LNF도 뭐 4%씩 오르고 뭐 하다가 결국은 또 미 선물이 또 꼬꾸라지면서 한 1%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좀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4% 올라줬고요. 요즘에 제일 좋죠. 에코비도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음, 어떤 뉴스가 났죠? 이런 포드하고 그다음에 SK온과의 합작회사 조인트벤처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좀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에 반해서 엔솔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 1% 정도 올랐고 엔솔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금 요즘에 주가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엔솔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뭐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미래에셋 뉴스인데 좀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좀 여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포드가 주로 하고 있는 데는 SK온에서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확보에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SK온이랑 주로 하고 있지만 오늘 나왔던 부분은 LG 엔솔이하고 CATL과도 이런 계약을 많이 체결해서 이 배터리 확보에 중심적으로 이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NG, 엔솔까지도 추가됐죠.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SK온만 하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벤더들을 서브로 둘 것이 당연시 됐긴 했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계약이 나왔는 것은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엔솔. LG 엔솔은 폴란드 공장의 배터리 생산 역량을 2배로 확대해서 지금 있는 폴란드 공장을 확대해가지고 NCM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또 누구랑 할지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겠죠. 기존의 SK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터리 셀을 에코프로비엠과 하겠죠. NCM 배터리는 지금 어디랑 할지 LG 엔솔 여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GM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얼티엠 셀즈는 주로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누구랑 할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 포드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지만 포드랑 LNF랑은 전혀 원래 관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살짝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레드우드인데 레드우드하고 포드하고 관계가 또 특별합니다. 레드우드하고 포드하고는 이제 협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레드우드와 LNF의 조인트 벤처에서 포드를 공급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직공급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론을 막 시나리오들을 그려왔었는데 LG엔솔에서 마침 또 포드랑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드우드 LNF하고 이런 것들의 양극재를 포드하고의 연결성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했었는데 LG 엔솔이 이렇게 2배로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그림이 뒤에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다 증설하면은 보통 계약 맺으면서 이런 소재 간의 이런 뒷단의 것들도 다 부수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LNF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CATL도 얘네 LFP 공급을 하고 있죠. 뭐 이런 부분은 뭐 노이즈도 아닙니다. 이제 LFP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공급 MOU도 체결했다고 하네요. 뭐 삼성 SDI 공략 채권 얘기 나왔던 부분인 거고, 뭐 현대차도 뭐 이런 얘기는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금요일 아침 영상에도 테슬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테슬라의 그 실적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한번 더 특집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상하의 생산 역량이 연간 75대야다. 이제 지금 원래 50만 대 수준이었는데 업그레이드돼서 75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100만 대 수준이었는데 테슬라 전체에서 50만 대를 기가상하에서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장인데 더 늘었다고 보면 돼요. 또 증설까지도 하고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베를린, 텍사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이죠. 그래서 4개 공장이 있는데 총 합하면 190만 대의 생산 역량을 보유했다. 원래 올해 목표가 한 150만 대 정도인데 이제 하반기 때 얼마나 그렇게 빨리 램프업 해주는지에 따라서 190만 대까지도 뭐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캐파는 완성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얼마나 빨리 해서 150만 대를 넘느냐 목표인 못 넘느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배터리가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지금 안 나가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지고 같이 흔들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실적인데 이 유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얘네들이 혼자 그냥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부족을 자기네들이 이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칩에 대해서 구조 설계를 변경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주구장창 옛날 업체들이 많아서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요즘에 그래도 좀 많이 만회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3, 4분기 때 되고 있었다고 해서 좀 더 출하량이 더 많이 될 거고 이런 차량들이 신차들이 굉장히 전기차들이 많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칩까지도 좀 완화된다고 하니 신차 플러스 이런 수요가 완벽하게 지금 다 몇 개월치, 1년치 이상씩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생산이 빨리빨리 되면 이런 2차 전지에도 굉장하게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분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런 무드 조성에 매크로만 이슈가 없다고 하면 전기차나 자동차 회사 이런 2차 전지 회사들한테는 좋은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주가가 좋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기분은 안 좋죠.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면은. 그런데 이렇게 큰 흐름에서의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좀 병목 현상이 완화돼서 좀 이제 3, 4분기 때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뭐 이렇게 최근에 오늘 뉴스들 포함해서 이런 최근의 시장들의 흐름을 좀 말씀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에코비까지 한번 1편에는 말씀드리고 2편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신 소재 등을 좀 다뤄보면은 시간이 좀 지루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리포트가 나왔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신뢰를 하는 애널리스트가 김철중 위원인데 여기 에코비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금 피크다 이런 이거 잠시만요. 2분기 실적이 지금 요즘에 피크아웃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에코비가 완전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 똑같이 많이 드렸듯이 피크아웃 이슈가 주가에서는 최근에 제일 안 좋죠. 그래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얻어맞았었는데 그 기반에는 이런 판가가 이제 원자재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어서 이런 판가 전가를 많이 하고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오르는 것에 수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수혜를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피크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다 피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원자재는 분명히 빠지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깅 효과 때문에 피크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깊숙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실무자들이랑 이렇게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출하량 증가, 판가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완전히 신규로 캠6 포항 공장이 조기에 가동되면서 이런 것들의 시너지로 해서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근데 3분기는 피크아웃일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여기에도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뭐 좋지 않은 시장의 노이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피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판가까지도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저는 이런 얘기는 어쨌든 처음 봤어요. 3분기 판가가 지속될 것이다. 4분기는 떨어지겠지만 리드타임 고려해야 된다. 지금 2분기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계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가 조금 더 늦게 보통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1개월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1개월으로 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분기마다 계약을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초반까지도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2분기 거는 3분기에 판가에 연동이 돼 있는 계약들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에코비가 분기 계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분기 초반까지도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6, 7월에 빠졌기 때문에 2분기에 그 높은 판가를 그대로 3분기에도 적용될 것이다. 근데 당연히 2분기에 낮아져 있는 원자재 값은 뭐 3분기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4분기에는 3분기에 지금 낮은 판가가 적용돼서 4분기에는 떨어지겠죠. 뭐 아무튼 저는 이 판가 같은 경우가 어쨌든 출하량이 늘어나서 결국은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이런 Q가 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제가 뉴스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공급 이슈의 완화라든지 유럽의 물량 증가라든지 신차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Q 상승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로 이렇게 공매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실적인데 그 실적의 기반에는 저희가 유럽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다 이런 노이즈도 먹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 SDI 물량이 BMW 향으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SK 온 향이 거의 유럽 물량인데 폭스바겐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사실 1, 2Q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 신차 같은 것들이 3분기에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할 것이다. 2022년도 매출액을 5조 원 예상한다. P를 씹어먹는 Q 성장, P보다 더 빠지는 C.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기 때는 Q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희가 보통 P의 판가에 많이 프라이스에 의지를 했었는데 이제 Q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P보다 더 빠지는 C, 이제 커스트인데 비용인데 비용은 전구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양질의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3분기에는 판가 상승과 출하량 증가도 모두 우호될 걸로 예상한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 앞에서 드렸고 4분기에는 떨어질 거다. 뭐 그건 오케이. 근데 Q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구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되면서 견조한 수익성이 기록할 것이다.
전구체 가격 하락이 강하다. 수익성 스프레드는 오히려 개선 중이다. 한번 표로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양극재는 전구체를 수입하고 양극재를 수출한 형태인데 여기에서의 마진을 보통 한 10%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근데 당연히 전구체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좋죠. 수입을 싸게 해오는 거고, 그리고 양극재는 가격은 높으면 좋은 거고. 근데 요즘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보통 예를 들어 10%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입해오는 전구체의 가격이 10% 떨어지고 양극재 가격도 10% 떨어지면 뭐 똑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뭐 영향은 없는데, 전구체가 20%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전구체가 20% 떨어지고 양극재가 뭐 판가 10%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10% 마진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입해오는 이 전구체 가격을 이고인데 전구체가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 가격이 양극재 가격은 좀 덜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윤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더 싸게 사오고, 양극재도 싸게 팔긴 하지만 더 원재료를 싸게 사와가지고 전구체를 싸게 사와가지고 이런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구조다. 그래서 스프레드는 오히려 개선 중에서 이윤이 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여러 번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수익성 스프레드는 오히려 개선돼서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날 것이다. 기존 목표 주가가 거의 75만원까지도 유지한 거죠. 그래서 예전의 가격으로는 75만원, 그래서 18만 9천원까지 갈 것이다. 지금 현재 주가는 12만원이니까 업사이드가 한 60% 정도 이상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일반적인 컨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23년도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20년도, 3년도 컨센 같은 경우는 26배 수준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컨센 같은 경우 38배 막 이 정도 수준인데, 확실히 LNF는 아니라 미래셋은 공격적으로 본다. 26배면 진짜 싼 거죠. 와, 이렇게 고성장을 하는 2차전지에서 내년도 퍼가 26배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완전히 최악의 주가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매크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을 그냥 찾아준다고 하면, 보통 수준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 이 가격적 매력을 더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낮은 기업이 LNF입니다. 이 둘 다 좋지만 LNF의 PER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 대비해서 미래에셋 증권이 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았죠. 컨센보다는 높게 불렀지만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쪽도 더 상향 조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보면은 제가 다른 양극재들도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은 그냥 순수하게 전기차, 뭐 전동 공구도 많이 하죠. 이 에코비의 특징을 보면은 전기차, 그렇죠? 플러스 전동 공구, 소형전지, SDI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쪽도 비중도 꽤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여기 전기차의 비중이 ESS도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제일 높지만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7대 3대 1, 6대 3대 1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LNF는 거의 8, 9까지도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 구분을 왜 하냐면, 1차적으로 제일 좋은 구조가 2차전지 소재만, 양극재만 하는 것들이 제일 좋고, 예를 들어서 LNF가 있고 에코비가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순수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전기차 배터리용이 그래도 이윤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플러스 뭐 소형전지, 소형전지가 또 이윤이 좋긴 한데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죠. 소형전지가 이익률은 원통형 이익률이 제일 좋은데, 이 제가 말하는 거는 이 PER을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PEG 개념에 도입해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의 증가 속도를 또 봐야 됩니다. 여기들을 보면은 또 포스코는 또 전기차, 이런 포스코나 이 코스모스는 뭐 전기차 플러스 뭐 ESS도 하지만 비중이 워낙 작고, 뭐 철강 쪽 소재도 하는 거 있고, 이양 필름 ECSS인가요? 뭐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성장성 높은 거는 전기차 배터리의 순수
보는 것들이 그 PER을 제일 높게 받아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LNF 에코비가 제일 구조가 좋겠죠. 당연히 양극재만 하니까. 포스코나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는 똑같이 PER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뭐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뒤에서도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의 신장률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1편에서는 에코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보고 2편에서는 나머지 3개 회사에 대해서 빠르게 또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뭐 주가가 어제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3쿼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3쿼터의 그런 시장의 환경들이 제가 1분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통 신차 출시가 거의 다 3분기, 4분기에 몰려 있고 차량용 반도체가 완화되는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3분기가 좀 오고 있으니 매크로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주가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말 잘 쉬세요.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홍보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